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면서 세상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앱스틴 파일이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앱스틴 파일보다 26년 전이나 일찍 상류층의 비밀을 폭로한 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장이자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할리우드 음모론의 양대 산맥인 감독 스탠리 큐브릭에 관한 두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지독한 문과인 제가 감히 다룰 수 있는 분야도 아니거니와 이에 관한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차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딱 스탠리 큐브릭에 관한 두 음모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볼게요. 스탠리 큐브릭에 관한 음모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모론자들이 믿는 세계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의 두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역사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역사를 믿게 하고 SF 영화를 만들어 거짓 우주 속에 살게 하려는 목적이죠. 역사는 시간이요 우주는 공간이니 거짓 역사와 거짓 세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이라 믿게 만들면 대중의 시공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딥스테이트는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자꾸만 SF 영화를 만들어 외계인과 우주의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왜냐면 대중들이 우주 공간을 믿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귀하게 창조된 인간이라 믿지 않고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서 티끌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해 허무주의에 빠질 테니까요. 또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지 종교가 있는지 고민하며 무신론에 빠지게 되겠죠. 이를 위해 딥스테이트는 과학계와 사학계, 교육계를 장악해 대중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구가 둥글고 우주와 외계인은 존재하며 과학은 절대 진리이며 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라 믿을 필요 없다고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할리우드 영화고요. 그래서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전부 다 딥스테이트들의 하수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스탠리 큐브릭 또한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그의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심볼들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IA의 MK 울트라 실험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영화인 시게티 업 오렌지를 보면 포스터부터 대놓고 프리메이슨 로고가 들어가 있죠. 또 그는 자신의 영화에서 시종일관 보약, 세수, 범죄, 일탈, 전쟁과 반전주의 등을 넣었는데요. 이 또한 딥스테이트들의 전형적인 메시지들을 영화에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SF 걸작을 만든 것이 결정적인데요. 딥스테이트들의 하수인인 영화 감독들은 꼭 한번 SF 영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영화들은 어떤 비밀 메시지와 음모론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스탠리 큐브릭은 수많은 명작들을 남긴 위대한 감독입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작품들 중 으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일 것입니다. 왜냐면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재미나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개봉 당시 대중들에게 준 충격이 대단했거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대중들이 우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간 것이 1961년이었고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는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1년 뒤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1960년대는 전 세계가 우주에 관심을 갖고 온갖 기대와 희망을 품던 시기였죠. 그러나 당시엔 우주에 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봐야 할 뿐 우주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개하는 몇몇 영상들이 있긴 했지만 당시엔 흑백 TV도 귀했던 시절이라 구린 화질로 인해 제대로 된 우주를 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때 큐브릭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제대로 된 우주의 모습과 우주 탐사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음모론자들은 이 영화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음모론자들은 인류가 아직 지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며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과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가 거짓이라 믿습니다. 네, 딥스테이트가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미국과 소련을 통해 가짜 우주쇼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은 정확히 말하면 지구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올라가 비행한 것이지 지구 밖, 그러니까 우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달이 아닌 영화 세트장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것이라 하는데요. 그걸 촬영한 것이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음모론자들은 어째서 많고 많은 감독들 중에 하필 큐브릭 감독이 달 탐사 영상을 찍었다고 믿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할리우드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고지의 의무 때문입니다. 고지의 의무란 딥스테이트가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알림으로써 업보를 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의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모론자들은 이걸 보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거짓이며 딥스테이트가 고지의 의무로 자신들의 업보를 덜려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큐브릭 감독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큐브릭의 완벽주의 성향이 다른 감독들보다 더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이미 딥스테이트들의 지시에 따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촬영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딥스테이트들이 대중들에게 우주라는 거짓 공간을 믿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시각화된 자료, 즉 영화를 통해 프로파간다 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대중들에겐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시각화된 우주 개념이 없으니 영화를 통해 우주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우주에 나가보면 빛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밝고 푸른 지구와 행성들, 우주 비행선 등을 보여주기 위해선 더더욱이 영화가 필요했던 거죠. 겸사겸사 영화 촬영 중 사용한 세트장과 장비들,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영상도 찍었고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사실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영상을 찍기 위한 리허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큐브릭 감독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나사로부터 많은 자료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 CG 없이 아날로그 기술로만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대한 고증이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시각효과상까지 수상한 거죠. 이것만 봐도 큐브릭이야말로 가짜 달 착륙 영상을 찍을 만한 최고의 적임자였던 거죠. 이것 말고 절충적인 음모론도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스탠리 큐브릭이 달 착륙 영상을 찍은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달 착륙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썰이죠. 아니,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도대체 큐브릭은 가짜 영상을 왜 찍었느냐? 그건 바로 미국 정부가 달 착륙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영상을 찍은 것이라죠. 왜냐면 당시 미국인들은 소련의 앞선 우주과학 기술에 압도당해 스푸트닉 쇼크까지 먹은 상태였는데 미국의 달 착륙이 실패하는 걸 보면 더 큰 충격과 회의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소련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 미국 내에 공산주의 물결이 불태죠. 그럼 미국이 미소 냉전에서 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큐브릭을 시켜서 입막음용 예비 영상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음모론들의 불을 지피는 대목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황청에서 이 영화를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이란 어딥니까? 기독교의 총본산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우주란 없고 지구는 평평하며 하늘엔 궁창이 뒤덮고 있으며 그 밖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총본산인 교황청에서 우주 영화를 극찬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교황청 또한 딥스테이트들의 지배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황청이 성경의 기록을 부정하고 딥스테이트들이 만든 거짓 세계관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음모론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거죠.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황청조차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저 고대인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는 지구가 평평해 보였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니 이 부분만큼은 성경이 틀린 것이니 교황청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조차 음모론자들에겐 좋은 떡밥일 뿐인데요. 종교란 게 사실 믿음의 영역이자 권위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틀렸다고? 그리고 그걸 기독교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인정했다고? 그럼 이거야말로 딥스테이트들이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음모론자들은 더더욱 교황청이 딥스테이트에게 먹혔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론 달에 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큐브릭이 가짜 달 탐사 영상을 만든 건 사실이라죠. 이 음모론의 근거로는 1960년대의 기술적 한계를 꼬집는데요. 당시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우주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달에 4일 만에 도달했다는 점과 완벽한 우주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그 지적인데요. 그럼 도대체 미국과 소련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쇼를 했냐? 그건 바로 지나친 미국과 소련의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냉전기라 이 둘은 서로 누가 더 우수한 체제인지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처음 우주로 사람을 보냈고 미국은 이에 스푸트니크 쇼크라 불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지 않기 위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거짓쇼를 벌였던 거죠. 왜냐면 당시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 같은 수많은 최초의 타이틀은 이미 다 소련에게 뺏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진 미국은 인류 최초의 달 탐사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 달을 노렸던 거죠. 그런데 당시의 기술력으로 달 탐사란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는 소련조차 여러 번 실패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할리우드 촬영장에서 달 탐사 영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소련은 미국의 달 착륙이 가짜쇼라는 걸 알면서도 왜 안 밝혔대? 저거 폭로하면 미국은 개쪽을 당할 테고 그럼 소련은 체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과 소련 둘 다 조종하고 있다. 그러니 저들의 목표는 우주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대중들을 속이는 것이지 둘 중 하나가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소련은 미국의 달 착륙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소련의 우주 탐사 또한 허구니까.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우주 개발이 전부 다 허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둘이 짜고 우주 개발이라는 거짓쇼를 진행한 거다. 양국의 우주 발사체와 우주 왕복선들을 봐라. 너무나도 똑같지 않느냐. 저둘이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요. 근데 저건 미국과 소련 둘 다 우주 산업이 독일 나치 과학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같은 뿌리라 그런 건데요. 또 당시 두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도 비슷했고 서로 끊임없이 서로의 기술을 베껴서 그런 것이래요. 음모론자들은 믿지 않지만요. 이것 말고도 의심의 여지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행 이후 의문사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두고 가가린이 우주비행이 거짓이라는 걸 누설할까봐 암살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달 탐사 이후 나사가 달 착륙 원본 테이프를 비롯해 수많은 자료들을 도난 및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들조차 공개는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솔직히 달 탐사에 들인 돈이 얼만데 저걸 백업을 안 해놨다고? 씨발, 말이 되냐?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도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가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에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달에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지들 말로는 냉전이 끝나서 더 이상 우주 개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느니 우주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느니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우주과학은 인류 최고의 기술들이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주과학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다른 분야들로 덩달아 발전됩니다.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60년대에 달 탐사가 가능했다면 지금쯤이면 그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아니, 오히려 현대의 기술 수준이 더 퇴보했어요. 왜냐면 저 때는 달에도 다녀왔는데 지금은 달에 가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달 탐사가 굴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달에 갈 정도의 기술력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정말로 인류가 달에 갈 수 있었다면 대통령을 2번이나 해먹은 트럼프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트럼프라면 자기 임기 때 달에다 트럼프 타워랑 온갖 호텔과 카지노를 세우고 우주여행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죠? 그런 말 전혀 없죠? 그러니 인류의 달 탐사가 구라라는 거죠. 전 이거 생각보다 신빙성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달 탐사 곳곳에 프리메이슨 심볼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는 점도 꼬집을 수 있는데요. 프리메이슨 반지를 끼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라던가 아폴로 계획 이전 계획인 제미니 계획이 쌍둥이를 뜻하는데 이것이 정반합, 즉 이분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던가 아폴로 계획의 로고가 프리메이슨 삼각자를 닮았다던가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린 추진체 이름이 세턴 V 로켓인데 세턴은 목성, 즉 사탄을 상징한다던가 하는 것 등을 말이죠. 또 소련의 우주 발사 기지인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도 세턴 콤플렉스라는 관측소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건 대부분 우연에 가깝긴 합니다. 왜냐면 두 나라 모두 국기에 별이 들어가며 우주과학 분야 자체가 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또 목성이 서양에서 사탄의 상징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서 우주과학 분야에 등장하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달 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모론자들은 왜 아직까지도 달 탐사 음모론을 믿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탠리 큐브릭 때문입니다. 큐브릭 감독은 1980년 샤이닝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이 영화 속엔 큐브릭이 숨겨놓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샤이닝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영화 속에는 원작과 다른 연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들이 묵는 호텔의 방 번호인데요. 원작에서는 217호이지만 영화 속에선 237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자들은 이를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인 23만 7천 마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주인공의 아들인 데니가 아폴로 11호가 그려진 옷을 입고 로켓 발사대를 연상케 하는 카페 뒤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237호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장면이 바로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를 암시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또 영화 속에는 쌍둥이 유령이 등장하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원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를 아폴로 11호의 이전 계획인 제미니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죠. 끝으로 극 중에서 주인공이 타이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라는 문구가 쳐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속담으로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멍청해진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중 O를 아폴로 11호를 뜻하는 A11로 볼 수 있다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을 재생할 수 없는 아폴로 11의 작업물 속에서 대중은 의심하지 않는 존재로 길들여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음모론자들은 이를 큐브릭이 자신의 영화에 본인이 저지른 죄를 고백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큐브릭에게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큐브릭은 죽을 때까지 이렇다 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큐브릭이 본인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일부러 저런 화제거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큐브릭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상 고작 흥행을 위해 저런 짓을 한 인물이 아니며 이는 정말 그가 대중들에게 던지는 진실의 메시지라 주장하고 있죠. 왜냐면 큐브릭은 자신이 인류를 속였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유대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무교라는 점입니다. 딥스테이트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수인들 또한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큐브릭이 그들에게 발탁된 거죠. 그러나 그는 유대교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그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행보에 불만이 많았다는 뜻이죠. 또 그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쫓기듯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살았는데요. 관계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큐브릭의 얼굴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팬이 집에 찾아와 감독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큐브릭 본인이 직접 나와 브릭이 집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며 팬을 돌려보냈을 정도라죠. 뿐만 아니라 그는 중년 때부터 미국에 가기를 꺼려했으며 비행 공포증이라는 핑계로 비행기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를 영국에서 촬영했으며 미국이 배경인 영화들조차 영국에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할 정도로 미국행을 꺼렸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음모론자들은 그가 미국에 돌아가면 암살을 당할까 두려워 그런 것이라 해석하죠.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2015년 8월 한 편의 큐브릭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영국의 영화 제작자인 패트릭 머레이가 공개한 것으로 큐브릭이 죽기 3일 전인 1999년 3월 4일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큐브릭은 자신이 달 탐사 영상을 찍은 것이 맞으며 이를 미국 정부와 나사가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달 탐사는 거짓이라 증언했죠. 이 영상으로 인해 세상은 왈칵 뒤집혔는데요. 그런데 큐브릭의 딸 비비안 큐브릭이 해당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며 가짜 영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영상 속의 증언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증언했죠. 하지만 늘 그렇듯 음모론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딥스테이트에 의해 큐브릭의 딸이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증언을 한다고 믿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큐브릭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음모론자들이 저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큐브릭 감독의 두 번째 음모론인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큐브릭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재미도 없고 작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대체 이 영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품었는데요. 놀랍게도 아이즈 와이드 셧에 관한 수상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 영화는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아내인 니콜 키드먼이 다른 남자에게 끌렸었다라는 고백을 듣고 충격을 먹어 밤거리를 배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엘리트들의 비밀 모임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엘리트들이 가면을 쓰고선 이상한 오컬트 의식을 행하고 집단 난교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정체를 들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모임이 도대체 뭔지 조사해보려다가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는 포기해버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상하죠? 줄거리를 말하다 만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진짜 영화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아이즈 와이드 셧은 원래 20분이 더 길었고 톰 크루즈의 3인칭 나레이션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영화는 대거 편집되었으며 편집본으로 대체되었죠.
그러니 우리들이 보기에 영화가 중구난방 졸작으로 보이는 겁니다. 편집 이전의 원본 영상은 오직 극소수만 봤다고 하는데요. 큐브릭은 이 영화의 최종본을 혼자서 비밀리에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봉 직전인 1999년 3월 2일에 두 주연 배우와 워너브라더스의 간부 4명이 참여한 극비 시사회를 열었죠. 시사회 이후 큐브릭은 이 영화가 자신이 만든 최고의 명작이 될 거라고 자부했는데요. 그런데 수상한 건 비밀 시사회 6일 뒤에 큐브릭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원본이 아닌 20분이나 삭제된 편집본이 상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사라진 20분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사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외쳤다는데요. 이는 아마도 그가 아이즈 와이드 샷을 찍기 전 딥스테이트들로부터 해당 영화를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영화가 실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저택에서 촬영되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영화 속에서 상류층의 비밀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폭로해버렸고, 이를 본 딥스테이트가 다급하게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원본 영상에 들어가 있던 음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큐브릭은 부자들의 오컬트 의식 장면에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음악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선한 이들을 보호하고 악한 이들을 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는 돌아올 것이다 로 크리슈나 신이 곧 세상의 악인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었죠. 네, 이는 큐브릭이 딥스테이트와 사탄 숭배자들을 겨냥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잔인하고 변태적인 의식 장면에 이러한 노래를 넣음으로써 그들을 조롱한 것이었죠. 그런데 워너브라더스는 갑자기 이 노래를 삭제해버리고 가면 무도회라는 뜻의 제목인 마스크드 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이 노래는 루마니아 정교회의 예배 음악을 거꾸로 돌린 것인데요.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음악입니다. 해당 음악의 링크는 영상의 맨 끝에 달아둘 테니 이번 영상이 끝나고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진짜 기분 나쁘고 이상한 음악입니다. 그런데 워너브라더스는 왜 하필 많고 많은 음악들 중에 이런 이상한 음악을 넣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사탄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본래 대천사였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타락해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해 하나님을 모방하죠.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은 늘 기독교적인 것들을 반대로 따라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반대로 뒤집은 역십자가가 이들의 상징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화 속 의식 장면을 보면 정교의 예배와 똑 닮아 있으면서도 사제에게 절을 하고 난교를 벌이는 등 기독교의 금기는 잔뜩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탄 숭배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따라하지만 결코 신은 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요. 일설에 따르면 삭제된 20분의 영상에는 인신사, 살해, 식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탄 숭배자들의 유명한 제사 방식으로 고대 페니키아의 신이었던 바알 혹은 몰렉의 인신제사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끔찍한 의식을 벌이는 이유는 맑은 영을 악마에게 바치면 그만한 보상을 얻기 때문이죠. 또 성착취와 가학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엄청난 쾌락을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끔찍한 행위를 벌이는 모습을 서로가 보았기 때문에 배신자가 생기면 이를 약점 잡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내부 결속을 다질 수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엘리트들의 끔찍한 행위가 그저 하나의 음모론일 것이라고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죠. 그래서 앱스틴 파일 공개 후 아이즈 와이드 샷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는데요. 왜냐면 큐브릭 감독은 엘리트들의 이 끔찍한 의식을 폭로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고 개봉 직전 암살당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눈을 질끈 감다라는 뜻의 아이즈 와이드 샷인 것입니다. 이는 영어의 정신 바짝 차리다 라는 뜻의 아이즈 와이드 오픈을 비튼 것이죠. 네, 대중들에게 눈을 질끈 감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 영화를 통해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큐브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큐브릭의 메시지는 그의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주인공 알렉스는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험을 통해 그를 교화하려 하죠. 하지만 모두가 실험에 찬성할 때 오직 기독교 신부만은 실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통한 강제 교화가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속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왜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기계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의지 없이 강제되는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또한 제목이 시계태엽 오렌지, 즉 완전히 통제된 기계를 뜻하는 시계태엽과 유기적인 생명체인 인간을 뜻하는 오렌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네, 큐브릭은 영화를 통해 시종일관 대중들에게 사탄 숭배자들의 민낯을 밝히고 대중들에게 깨어있으라, 자유의지를 갖고 선을 좇으라고 말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폭로들은 결국 그에게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큐브릭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로지에 끌려가 그곳에서 공기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산채로 심장이 꺼내어져 죽었는데요.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 그의 심장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큐브릭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그를 1999년 3월 7일에 죽였는데요. 이날은 그를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게 만든 영화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2001년 1월 1일로부터 666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흔적을 남긴 큐브릭의 생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이즈 와이드샷에 삭제된 20분짜리 영상이 다크웹에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던데 보신 분 계시다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스탠리 큐브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할리우드의 또 다른 거장이자 음모론계에서 주목받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음모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음모론 사전 스티븐 스필버그 음모론 편에서 계속